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수능 특강 31쪽에 수록된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 1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창 1이라고 하는 작품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시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작품이 창작되게 된 배경 이야기고요. 그걸 알아야 시어의 의미 하나하나가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 또 다른 하나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역설적 표현을 배울 때 잘 알려지고 잘 사용되는 표현, 그게 바로 여기 사용이 됐어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번 2023 수능 특강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작품의 배경 지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요걸 함께 읽으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 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기 상자는 출제자의 뭔가 힌트, 선물, 방향 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라 라고 문제에 적혀져 있다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작품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정지용의 유리창 1은 시인이 29세 되던 1930년에 쓴 것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식을 잃은 젊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었다 했으니까 굉장히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젊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을 잘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통한 거,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것이 이 작품에 있겠구나. 그럼 어떤 시에 드러나지? 어떻게 수식하거나 표현하면서 나타내고 있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나 힌트예요. 주변 상황을 인지하다. 시에 드러난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화자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거나 인식하게 될 텐데 그것에서 미묘하게 정서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상황이 어떤 거지? 그걸 통해서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할까? 이걸 꼭 관심을 갖고 내용을 봐줘라 라는 힌트겠죠.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독자들도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과 이를 심리적으로 승화하려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여러분처럼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학생이라도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다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그 절절한 심정, 슬픔, 아픔 이런 게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드러낼 때 방식이 심미적으로 승화했다라고 합니다. 심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아름답기보다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수도 있을 텐데 시인인 만큼 그 슬픔의 감정을 아름다운 시어들로 표현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방향을 세워서 시를 읽어나가면 조금 더 출제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답을 맞춰가는 방향대로 읽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시를 읽더라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고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리창 1.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바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네. 아까 보기에 나왔던 대로 혹시나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잃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확확 와닿지 않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1행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네, 첫 행부터 지금 유리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의 제목이 뭐죠? 유리창이죠. 저는 시를 공부할 때 꼭 시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의 제목에는 시 전체의 어떤 정서나 주제 또는 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소재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또는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도 나름 문학소녀 시절에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시를 좀 창작하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회 활동을 계속했었는데요. 그때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시로 옮겨 적고 싶으면 막 일단은 써요. 막 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을 빡 하고 붙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를 생각한다면 항상 그런 순서가 아니라 뭐 다른 시인들은 제목을 먼저 정한다 하더라도 나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어 하고 딱 제목을 붙였다면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드러낼 전체적인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제목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시의 제목도 유리창이에요. 이미 앞부분에서 보기 박스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정서 또는 화자의 정서가 자식을 잃은 슬픔, 안타까움 이런 걸 드러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유리창이라는 소재와 뭔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 라고 이제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시어가 맨 앞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라고 합니다. 어른거린다는 것은 명확하게 탁 만져지거나 명확하게 뭐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일락말락 하면서 어른거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화자는 당연히 뭔가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슬픈 것 자체는 유리창에 척 하고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리창에 뭔가 차가운 것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물질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차가운 것이 어른거린다라고 하지 않고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일반적인 사물이나 물체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슬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갖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유리창에 뭔가 어리고 있는 게 화자가 갖고 있는 감정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어른거린다 했으니까 명확하게 만져지거나 형태가 굉장히 선명하게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일락말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상 굉장히 좀 슬프거나 아니면 안타깝거나 막 고독하거나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지? 저 멀리 유리창을 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유리창을 본다고 하면 이 반질반질한 유리의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유리 건너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거잖아요.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을 보죠. 그럼 그냥 슬픔이 가득하고 괴로운 상태로 그냥 하고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어른거려요. 그랬을 때 이게 뭐야? 나 이거 완전히 팍 할 거야 하면서 막 전투적으로 가서 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지금 굉장히 슬픔이 있으니까 저건 뭘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가설 거예요. 여럿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전에 찾으면 약간 뭐 겸연쩍게 또는 뭐 부끄럽게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요. 뭐 지금 굉장히 자식을 잃어서 슬픈 마당에 막 부끄러워하면서 다가가는 건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약간 여럿이하고 비슷한 말로 사전에 소개된 게 무료희라는 말이 있어요. 무료희라는 말은 흥미를 가지지 않게 약간 심심한 듯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미 난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슬픔을 갖고 하면서 저기 유리창에 건너다 보고 있는데 뭔가 어른하는 것 같아요. 뭐지 하면서 그냥 아주 큰 관심이 아니라 그냥 뭘까 하고 여럿이 붙어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는 마음 깊은 곳에 굉장히 내면적인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서 있어도 하는 한숨이 나겠죠. 그러니까 입김을 흐리우니 라고 했을 때 그냥 내면 깊은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김을 흐리우니 여기까지는 별거 없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나타나요.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뭔가 내가 입김을 흐리우니까 길들은 양, 언 날개가 파닥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입김을 불었을 때 날개가 파닥거리는 게 보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어떤 상황인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나는 그냥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찰 뿐, 유리창 너머를 건너다 봤을 뿐. 근데 뭔가 어른거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옆에 붙어서서 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입김이 흐리워지면서 유리창에 뭐가 생긴 것 같아요. 유리라고 했을 때 유리가 여기선 주요 소재니까 유리 있는데 내가 입김을 흐리운 거예요. 여기 이제 화자라고 봤을 때 기분은 굉장히 우울하겠죠. 그랬을 때 입김을 흐리우니 그 입김의 모양이 언 날개 같아 보였나 봐요. 여기 약간 날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입김을 흐리우니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그냥 입김을 흐리웠을 뿐이야. 그랬더니 길들은 양, 길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직유법을 사용해서 뭔가 이 언날개가 나에게 익숙한 존재처럼 표현하는 거죠. 길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굉장히 친밀해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맥락상 봤을 때 화자가 입김을 흐리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화자에게 길들여진 존재처럼 뭔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들은이라고 하는 말에는 화자인 나에게 요 정도 말이 이제 생략됐다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나에게 익숙해진 존재처럼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화자는요,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슬픔을 담아서 후 하고 입김을 내뱉었어요. 근데 내가 입김을 내뱉었을 때, 차창 가까이 가서 입김을 내뱉었을 때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길들은 것처럼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존재, 그건 누굴까요? 죽은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죽은 자식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하는 걸 텐데 왜 언 날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보면 우리가 입김을 지금 흐리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추운 날, 사실 뭐 한여름에 입김 흐리운다고 막 잘 생기거나 저 어른거리는 입김 비슷한 그 수증기, 습기가 응결된 그런 것이 유리창에 딴 때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추운 계절이니까 그렇겠죠? 차고 슬픈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슬픔의 감정도 기본적으로 느끼면서 뭔가 마음이 추운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뭐 겨울일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절적인 시어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다만 굉장히 따뜻한 봄이거나 막 무더운 여름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추운 시간일 것 같아요. 내 마음처럼. 그랬을 때 밖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아는 척하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는 게, 그 눈에 발견되는 게 뭐 때문이었냐면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입김 때문이었어요. 후 하고 입김을 부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은 해봤을 거예요. 밖이 굉장히 추울 때 후 하고 입김을 불면 뭔가 거기에 이제 유리창에 뭔가 김 같은 게 서리는 게 보이죠. 근데 그 모양이 굉장히 동그란 거 반듯해갖고 이렇게 막 예쁘게 생기진 않아요. 후 하면 뭔가 입김이 샥 퍼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오므라드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내가 후 하면 이게 약간 퍼져요. 그래서 거기에 뭐 윤정하고 막 글씨도 쓰는데 좀 있으면 싹 사라지죠. 근데 그 모양이 싹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양이 마치 날갯짓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요 날갯짓 같은 모양을 본 거죠. 그러니까 길들은 것처럼 언 날개를 막 파닥거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입김의 모양을 표현하는데 절묘하죠. 그러면서도 시상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어떻게도 연결되냐면 시의 거의 마지막, 거의가 아니라 마지막 행을 가보면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서 나의 아이가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걸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서 산새에 비유하거든요. 마지막에 그 산새라는 말과 이 날개의 이미지가 굉장히 겹쳐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표현할 때 입김의 모양과 닮아 있기도 하지만 산새의 이미지와 내 아이의 이미지가 닮아 있기도 한 거죠. 산새는 막 진짜 이런 막 독수리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작고 귀엽고 앙증맞고 포로롱 포로롱 날아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저기 산새 너무 예쁘잖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금세 날아가 버리는 존재. 누구도 손에 쥐어보거나 가까이 가서 막 제대로 보고 걔하고 교감하기 어려운 존재가 산새이기도 한데 그것을 아이하고 연결지었다는 것 자체가 산새의 속성과 아이의 속성이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언 날개가 파닥거리는다는 그런 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기성 측면에서 시가 정말 아름답게 잘 완성도 있게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여기까지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열없이 그냥 붙어서서 입기만 흐렸을 뿐인데 뭔가 밖에 비치는 그 모양이 나에게 길들여진 모양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언 날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아이를 표현한 거다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으로는 뭔가 그냥 열없이 입김을 흐리웠는데 저 건너에 나의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막 파닥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언 날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고 싶은 것의 이미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계절적으로 여기는 조금 추운 시기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하면 나는 이곳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집은 좀 따뜻하겠죠. 일단 여기에 입김을 흐리웠을 때 수증기가 응결돼서 들러붙는다는 것 자체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의 몸이 왠지 안 슬플 것 같은 좀 이렇게 너무 귀여운 그런 몸뚱아리인데 어쨌든 아버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라고 느껴지는 나에게 길들여진 존재, 나하고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내가 입김만 내뱉어도 아빠 하고 막 다가올 것 같은 그 존재는 굉장히 추운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추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고 날개는 막 이 추운 곳에서 완전히 얼었어요. 근데 그 언날개 움직이기 힘들 텐데 그 막 파닥거리면서 다 여기 있어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또 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걸까 하고 막 지워보는 거예요. 이 건너편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날개 같은 입김이 여기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희뿌염해서 어른거리니까 저 건너편에 우리 아이가 있는 걸까 하고 쓱 지워보는 거예요. 지워보면 그냥 새까맣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또 한숨을 쉬면 또 여기 뭔가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어른거리면서 막 우리 아이가 막 파닥거리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 같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지우고 또 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또 입김이 생기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또 보면서 내 아이가 정말 이 바깥에 추운 데서 떨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지우고 보고 하겠죠. 이런 이유는 진짜 내 아이일까? 잠깐이라도 내 아이의 어떤 그냥 진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죽은 아이의 어떤 이렇게 좀 어른거리는 거니까 죽은 아이의 환영 같은 거일 텐데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드는 그런 환영 같은 거라면 그거라도 어떻게든 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또 지우고 보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된 행동을 보여요. 이 반복된 행동은 내 아이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함에서 비롯된 거니까 죽은 아이를 만나고픈 간절함 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럴 때 약간 시어를 치밀하게 보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김이 여기에 날개 모양으로 생겨서 지우고 본다고 하는데 입김이 만약에 이제 흐리워져서 언 날개가 됐고 그래서 이게 죽은 아이의 환영이라면 이거는 지금 아빠가 있는 유리창 쪽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얘는 아빠랑 같이 실내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유리창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다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지금 입김을 후 흐리워서 뭔가 내 아이인 것 같은 언날개를 봤을 때 그것은 이 지금 대칭으로 잘 그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바깥쪽에 있는 건데 그것이 입김을 통해서 마치 투명하니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보면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서 아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유리창 밖에 아이로 이제 대표되는 아이의 환영이든 아니면 아버지가 착각을 한 거든 그게 있다고 봤을 때 요 그림자 뭔가 밖에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입김을 통해서 이렇게 대칭해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또 보면서 이 아이의 환영을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지우고 보면 너무 깨끗해.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또 한숨 쉬면 또 생기니까 아, 내 아이가 파닥거리고 밖에 있나 하는 또 착각이나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지우고 저 뒤에 있나 하고 보면 없는 거고요. 그럼 얼마나 이 간절하고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서 약간 좌절감 이런 것도 볼까요? 내가 진짜 떠났나? 뭐 이런 생각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입김을 흐리우면 약간 허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밤중에 유리창을 보면 새까만데 거기에 입김을 하면은 약간 희뿌옇단 말이에요. 희뿌옇면 순간적으로 밖에 새까만 밤은 보이지 않죠. 즉 그걸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라고 한 것 같아요. 입김을 흐리우면서 여기 엇날개 파닥거리고 입김 이렇게 비치고 내 아이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는 밤이 막 이제 밀려왔다가 그랬다가 싹 지우니까 새까맣기만 해요. 입김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새까맣기만 하니까 그럼 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아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것에 대한 충격감 이걸 새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밀려와 부딪히고 라고 하면 새까만 밤 입김 때문에 잠깐 안 보였다가 그래서 밤이 밀려나간 것처럼 느껴졌다가 내가 지웠을 때는 그 까만 밤이 순간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밀려와 부딪히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이 새까만 밤이 파도처럼 밀려갔다가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밀려오면서 부딪히는 듯 그렇게 묘사한 것도 조금 나름대로 표현의 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주목한 게 이 부분이에요. 밀려와 부딪혔다. 부딪혔다라고 하면 약간의 충격감이 느껴지잖아요. 충격감. 왜냐하면은 내가 한번 지워봤더니 없어. 내 아이가 있을 줄 알았고 약간 뭔가 어른거리고 나에게 날개짓하면서 여기 있어요 하면서 길들은 것처럼 밖에서 막 파닥거리면서 나에게 신호를 보냈던 것 같은데 막상 지우고 그 건너에 있나? 하고 보면 없단 말이에요. 아, 내 아이가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충격감. 그냥 내 아이가 없고 새까만 밤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괴로움. 이런 것들이 충격으로 확 느껴지겠죠. 아버지 마음에서는 내 아이는 이런 새까만 밤에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새까만 밤에는 따뜻하고 아늑하고 안전한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곳은 춥기도 하고요. 굉장히 새까만 밤이에요. 즉 어두운 곳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있는 곳이 밤이 아닌 건 아니에요. 동시간이니까. 하지만 바깥은 어두운 반면에 당연히 화자가 있는 곳은 밝겠죠. 실내니까. 그럼 나는 밝고 따뜻한 곳에 있는데 내 새끼는 춥고 어두운 곳에 있다 라는 생각. 그래서 진짜 이거를 닫고 확인해 보니까 지워서 확인해 보니까 새까만 밤만 훅 하고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 이런 곳에 내 아이가 있다니 하는 그런 약간 부모로서의 상실감이나 자식을 잃은 어떤 충격감이나 이런 게 새삼 느껴지는 부분. 그래서 그런 충격감에 부딪힌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시어에 굉장히 이렇게 좀 감동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행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열심히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그 가운데 느꼈던 아버지로서의 고통.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새까만 밤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막 칠흑 같은 어두움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냥 밤도 아니고 새까맣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아버지의 눈에 뭐가 하나 들어왔죠. 바로 뭐예요? 별이죠, 별. 물먹은 별. 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계속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봤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충격감에 뭔가 그 충격감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괴로웠다면 그때 내 눈에 별이 하나 보이는 거죠. 별은 여기서 뭘 비유하는 거겠어요? 이것도 역시 죽은 아이를 비유하는 거겠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별은 별인데요. 물먹은 별이래요. 왜 물을 먹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아이를 잃어서 이미 슬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어른거리니까 내 아이인가?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막 지우고 보고 했는데도 없어요. 뭔가 나에게 막 엇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존재, 아빠 여기 있어요 하는 존재가 있는 것만 같았는데 막상 보면 없다라는 그런 상실감, 힘겨움, 정신적인 슬픔이 막 진짜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은 막 그렁그렁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먹은 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그렁그렁하게 슬픔에 가득 찼을 때 뭔가 보면 막 어룽어룽 하면서 여기 눈 가득한 상태로 이렇게 눈물이 있잖아요. 그거에 마치 별이 물을 먹은 것처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짝 보석처럼 박혀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를 잃은 슬픔, 이게 굉장히 크지만 저기 멀리 있는 별이 꼭 내 아이인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막 눈은 울고 있으면서도 저게 내 아이인가? 그래도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어떤 상태까지도 별과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반짝이라고 하면서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하죠. 물먹은 별이 그냥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쉼표를 찍으면서 호흡을 한 번씩 끊고 갑니다.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하면서 그 별이 진짜 유난히 딱 하나, 하늘에 유일하게 진짜 영롱하게 반짝이는 딱 하나의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확 와닿죠. 그러면서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얘기해요. 전 이 표현도 진짜 아름답고 진짜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 그러면서도 시인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거 정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막 세공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각져 있어야 이 보석이 더 반짝반짝한단 말이에요. 물먹은 별이라고 해서 이미 내 아이를 별과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반짝이는 것, 영롱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또 보석처럼이라고 해서 별을 보석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보석과 같아 라고 하면서 영롱하고 아름다워 라고 표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즉 여기도 지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내 아이를 표현한 거고요. 물먹은 별이 표면상으로는 원관념이고 보석이 보조관념이긴 하지만 둘 다 내 아이를 표현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다 아름답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보석도 이렇게 뾰족하게 각이 졌고요. 그 별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흔히 그릴 때 실제 별은 막 동그랗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별을 그릴 때는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빛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뾰족뾰족 그리잖아요. 그럼 별과 보석이 뾰족하다는 면도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별이 보석처럼 박혀와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그래도 내 아이가 저기 아름다운 별처럼 절로 갔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울고 있는 그런 표정으로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자체가 이제는 진짜 별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 곁에 없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얘가 지금 죽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별이 됐으면 뭐예요? 내 자식이 내 곁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석처럼 박혔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 아이는 너무 소중하고 예쁜 아이지만 나에게 이제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저 멀리 진짜 지구 밖에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별이 되었다라고 하면 표현만 아름다울 뿐 결국 이별하고 죽고 떠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결국은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아이가 이제 완전히 내게서 떨어져 나갔구나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부딪히고 라는 말로 충격감을 표현한 것처럼 비슷한 맥락에서 박힌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이든 부모의 고통이든 이게 막 부딪혀 온다 아니면 꽉 박힌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식이 잃은 부모의 고통을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진짜 막 완전히 처절하게 울면서 막 김소월의 초혼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막 이렇게 외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별이 반짝, 보석 이런 식의 느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보기상자에서도 얘기했는데 슬픔이나 고통을 심미적으로 승화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어떤 부모가 자식 잃어서 막 슬퍼 죽겠는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면 아, 내 마음에 별이 되었어 막 반짝 이렇게 얘기하기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면서 난 지금 슬프지만 그 슬픈 눈물까지도 물먹은 별이라고 하면서 내 슬픔 속에 자리 잡은 별,
즉 내 슬픔 속에 자리 잡은 나의 아이겠죠. 그 모습, 이미 죽은 거지만 죽었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난 그 죽음을 인정하고 너무 슬프지만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버이로서의 그런 슬픔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에 슬픔의 심미적 승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네, 지금 이 시적 화자가 유리를 닦거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 하나 나오죠. 바로 밤입니다. 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말할 때도 상식적으로 막 고독하고 약간 이렇게 좀 외롭고 한 시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만약에 낮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밖에 풍경이 다 보일 거예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지나가는 행인 1, 2, 3 이런 것들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면서 내 아이가 없잖아 하는 상실감을 느끼기에는 저기 막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이면 그 감상이나 슬픔에 젖어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시각적인 것을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없다는 어떤 슬픔에 젖어드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기도 하고요. 밤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나를 위로해줄, 주변에 막 소란스럽게 해주면서 내 옆에서 막 힘을 내줄 그런 사람도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잃었다는 뭐 상실감이라든지 고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밤이 주는 의미를 여기에 정리를 해볼게요. 밤.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보자면 아이를 잃었잖아요. 아이를 잃은 고독이 심화되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그런 아이가 그립고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혼자서 유리를 계속 닦습니다. 유리를 닦으면서 지우고 보고 또 보고 했잖아요. 앞에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그 유리를 닦는 이유는 지우고 또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이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를 닦는 행동을 지금 계속해요. 이미 내 아이는 죽었다는 거 알고요.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거 알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고통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괴로운 그 고통이 가슴속에 박히는 경험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다시 나의 품에 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를 계속 닦으면서 그 아이의 좀 날갯짓하는, 날개지만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그 아이의 환영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 때문에 닦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유리를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이를 보고 싶은 간절함, 요게 드러난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유리를 닦고 있는 행동은,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건 제가 수업 전반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시에서는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출제해 놓고 이 부분을 묻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의 내용을 다 배제하고 이 표현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롭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가라앉고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황홀하다 라고 하면 으악 하면서 막 굉장히 기쁘고 환희에 차고 즐겁고 이런 정서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봐도 외로움은 좀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정서라면 황홀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홀한데 외롭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앞, 뒤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역설이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아서 말이 되지 않는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떤 참된 진리라든지 속뜻을 품고 있을 때 역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왜 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단일한 하나의 감정만 갖고 있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것을 잘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도 외로운 황홀한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좀 곱씹어 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로운 황홀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외로운 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황홀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빼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외로운이라고 하는 정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정적이고 가라앉고 진짜 쫙 내려앉는 좀 그런 정서를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외로운 감정 느낄만 해요. 지금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다고 했잖아요.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버이로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외로운 그런 상실감에 젖은 외로움, 고독감 이런 걸 맛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외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없다는 아이의 부재라는 현실 인식 이것 때문에 지금 외롭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독감 같은 것도 느낄 거고요. 이게 바로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황홀하다고 할까? 외로움은 이해가 됐어. 그런데 황홀한은 왜 이런 황홀한 감정을 느끼지? 자식이 죽었는데?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맥락상 보면 유리를 닦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유리를 닦는 건 황홀하기도 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유리를 닦는 건 실체로 직접 만나서 품에 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그냥 환영이라도 그냥 얘의 어떤 뭐 그냥 입김이 만들어낸 그런 날갯짓 같은 걸로라도 나는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게라도 만나면 그래도 내 새끼를 여기서 이렇게 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 자식을 이런 환영으로라도 만나게 된다는 어떤 기대감. 그래서 그래도 유리를 닦으면서 지우고 보면 또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잠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렇게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황홀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요거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 외로운이라고 하는 시어와 황홀한이라고 하는 시어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단어 시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모순되고 대립된 관계에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 쓸 때 모순이란 말이 짝꿍처럼 잘 다니죠. 서로 맞지 않는 거, 반대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모순되고 대립되는 경우에 그런 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역설적인 심상을 만들어냈고요. 이건 2023 수능 특강 문제에도 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 황홀하다는 같이 쓰일 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시의 전체적인 정서로 보자면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주된 행위 중에 하나가 유리를 닦고 지우고 또 보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 속에는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사실은 얘가 부재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영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건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외로운 황홀한 심사로 하고 있긴 하지만 내 자식이 지금 이승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승에서 사라지게 됐던 그런 이유도 밝혀줍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죽음의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죠. 폐혈관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폐렴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하는데 거기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담아 물 먹은 별 반짝 보석 같다라고 한 것처럼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굉장히 여린 생명이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새삼 또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새끼가 다시 살아올 수 없다는 거 사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이라도 보려고 내가 했던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외로운 황홀한 심서로 한 것뿐이니 내가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야. 내 자식은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너, 여기가 죽은 아이를 지금 너라고 지칭한 거겠죠. 그럼 이것도 그냥 네모 표시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느꼈겠지만 아이를 표현하는 말들은 지금 다 네모 상자로 표시를 해줬거든요.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산새처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하는 게 산새의 이미지라고 얘기했죠.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는 굉장히 작고 그러면서도 막 굉장히 포롱포롱 예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에 가서 예쁘다 하고 거기 가서 좀 보려고 하면 그냥 날아가서 사라져버리죠. 그런 존재처럼 작고 소중하고 예쁘지만 내 품에 안아보거나 손에 쥐어볼 수 없이 날려보내야 되는 산새처럼 내 아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요거하고 비슷하죠. 요거 지금 제가 날개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산새가 되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보실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아 이런 표현들이요. 지금까지 시를 보면요. 화자가 슬프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짐작하고 느낄 수 있었지만요. 다른 시에서처럼 누군가 그것도 내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처절한 슬픔에 사무쳐서 그것을 막 토로하듯이 막 분출하고 터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반짝 보석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내가 밤에 내 보고 싶어서 유리 닦는 건 외로운 황홀한 심사야 하고 표현한다든지 그러니까 슬픔에 뭔가 완전히 넘쳐나서 막 펑펑 울고 있지 않고요. 절규하고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차분하게 눌려있는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 라고 하면서 좀 약간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비로소 아이를 잃은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날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영탄의 말하기를 사용하면서 정서를 조금 표현해 줍니다. 아이를 잃은 뭐 탄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안타까움의 정서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얘기할 때는 감정을 절제했다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 참고로 알아주자면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 약간 어렵죠. 감정의 대위법 할 때 대위법은 음악 용어예요. 서로 다른 선율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가는 걸 이제 대위법이라고 하는데 문학에서는 어떤 감정을 조금 절제시키고 누를 때 감정의 대위법을 썼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전체적으로는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격정적인 슬픔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표현 방식 자체를 차분하게 하면서 좀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대위법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 시에서는 감정의 절제가 잘 드러납니다. 오히려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표현의 또 어떤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친구들도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막 펑펑 울어버리면 내가 좀 위로해주거나 같이 울어주거나 할 좀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고 슬픔을 걔가 다 가져가 버려서 혼자 슬퍼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정도예요. 그런데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막 거의 울지 않고 이렇게 막 진짜 끄끄거리면서 울음을 막 사귀고 참고 막 이러는 친구가 있어. 막 그냥 차라리 울어 막 이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막 진짜 내가 대신 울어주고 싶고 내가 더 슬프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의 경우도요. 감정을 꾹꾹 눌렀지만 사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 감정이 절제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슬픔이 잘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앞부분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의 환영이라도 보려고 막 애써서 이렇게 닦고 지우고 다 보고 지우고 보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선 완전히 좀 보내버린 느낌 있죠?
이미 내 자식은 죽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내 보내지 못한 채 환영이라도 붙들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몸짓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선 그래 너는 갔지.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지.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가버렸어. 라고 하면서 자식이 완전히 떠났음, 이런 것을 자각하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이 마지막 행, 지금 필기가 약간은 정신없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이 마지막 부분은 아이의 부재를 확인하면서 아이의 부재, 완전히 가버렸구나 하는 그런 부재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비애감, 슬픔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환영마저 보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산새라는 게 아까는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김에 흐리웠을 때 생기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완전히 날아갔다 하면서 간 거니까 이제는 진짜 내 아이를 마음에서부터 다 그냥 보내준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탄의 방법으로 감정을 좀 터뜨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는 제목이 유리인 것처럼 유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유리에 차고 싶은 것이 뭔가 어른거리는 것 같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한번 뭐지? 하고 보면서 하고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 입김이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마치 내 아이가 아빠 입김이 내가 알아봤어요 하면서 나에게 길들은 존재로서 얼어있는 나에게 그 추운 곳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고 이 아비를 알아보고 아이가 막 파닥거리면서 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없이 붙어 섰던 태도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내 아이가 저 유리창 건너에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지우고 보고 또 보면서 내 아이가 여기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내 아이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새까만 밤만 밀려왔다가 밀려갈 뿐,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상태만 있을 뿐 내 아이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절망감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도 저 멀리 물 먹은 별 하나가 반짝 있는 걸 봅니다. 그래, 내 아이는 죽었지. 저기에 지금 아름다운 별이 되었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홀로 유리를 계속 닦습니다. 또 유리가 투명하고 그래서 내가 그 건너에 손을 뻗어서 내 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리를 닦으면서 진짜 내 아이는 아니더라도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그 환영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번 닦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괴로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아이의 환영을 볼 수 있다는 황홀함, 이런 것도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소재는요, 이승과 저승,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따뜻하고 밝은 곳과 내 자녀가 이제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가서 춥고 괴로운 곳, 저승,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단절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투명하다는 속성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환영으로나마 볼 수 있다는 그 황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유리는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소재이자 이 표현,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 쓰인 역설적 표현처럼 역설적 기능을 하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 아이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서 볼 수도 있게 해주면서 사실은 얘가 나와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가버렸고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단절감을 맛보게 해주는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음에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맞아, 너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러니까 정말 죽은 거잖아요. 그런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너는 이제 다시 내 손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갔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고 소중한 아이는 산새, 물먹은 별, 보석처럼 아름답게 그려지면서 그렇게 떠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아이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라든지 독특한 나름의 표현 방식, 그래서 절절한 아빠의 마음을 잘 드러낸 표현 방식들을 잘 기억하면서 시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잃은, 아이를 잃은 아빠의 슬픔이 잘 드러난 작품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